손주가 태어난 지 4일째 되던 밤 아들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나한테 숨긴 것 없어?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알아낸 것인지 어디까지 의심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35해 동안 남편과 함께 묻어둔 비밀이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50여일이 지난 뒤 죽은 남편의 몸에 남아있던 작은 조직 하나가 결국 그 비밀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들은 제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 평생 아버지를 속였다고 믿었습니다. 제 설명은 듣지도 않은 채 갓 태어난 손주의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태어나던 날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남편이 죽기 전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가 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도요. 저는 67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감춘 비밀이 오히려 가족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갈라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6년 2월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아들 준호에게서 며느리 지연이가 진통을 시작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잠옷 위에 조끼만 걸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날이 밝을 때까지 휴대전화만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6년 만에 얻은 아이였습니다. 2번이나 유산을 겪은 뒤라 가족 누구도 마음 놓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임신 9주에, 두 번째 아이는 심장 소리까지 들은 뒤 떠났습니다. 세 번째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벤의 쩌구리 한 장 미리 사지 못했습니다. 기뻐했다가 또 잃으면 며느리 마음이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어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이름은 도윤이라고 했습니다. 임신 중 미리 정해둔 이름이었지만 혹시라도 아이를 잃을까 두려워 가족끼리도 한 번도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서 그 이름을 몇 번이나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가족 대화방에는 흰 모자를 쓴 손주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작은 얼굴을 몇 번이나 확대해 보았습니다. 눈은 아들을 닮았는지, 코는 며느리를 닮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자꾸만 닮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누구를 닮았다고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자기 귀를 닮았다고 우겼을 것입니다. 준호가 태어났을 때도 남편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귓불 하나를 가리키며 자기 아들이 틀림없다고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을 저장한 뒤 남편 영정 앞에 휴대전화를 세워놓았습니다. 최자함으로 남편을 보낸 지 8회째였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손주가 태어났다는 말에 누구보다 말없이 오래 울었을 사람이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산모가 힘들다며 퇴원 뒤에 보자고 했습니다. 조리원에 들어간 뒤에는 감염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금반지와 베네 쪼고리를 준비하고 좋은 미역까지 사다 놓은 채 기다렸습니다. 원래라면 아들이 먼저 저를 찾았을 상황이었습니다. 준호는 결혼한 뒤에도 중요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제게 전화하던 아이였습니다. 전셋집 계약서를 쓸 때도 자동차를 바꿀 때도 며느리의 첫 임신을 확인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 유산 뒤에는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아버지가 되면 조금은 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목소리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출산 다음 날부터 아들의 답장은 짧아졌습니다. 손주의 황달 수치가 조금 높아 검사를 더 한다는 말이 왔고 제가 어느 병원이냐고 묻자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산모가 쉬어야 한다는 생각에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조리원에서 나온 날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집에 잘 도착했느냐는 문자에도 답이 없었고 전화는 계속 거절됐습니다. 처음에는 산후 우울증이 온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혹시 제가 임신 중에 무심코 한 말이 상처가 됐는지, 반찬을 너무 자주 가져다 준 것이 부담이었는지 지난 일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러다 출산 4일째 되던 밤 아들이 보낸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한테 숨긴 것 없어?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을 묻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지만 읽었다는 표시만 뜬 채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창에 긴 설명을 썼다가 모두 지웠습니다. 이런 진실은 글 몇 줄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망설이는 동안 아들은 제 침묵을 죄인의 침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가족 대화방에서는 손주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되었다는 증거는 출생 당일 받은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족 대화방부터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손주 사진 아래 제가 남긴 축하 문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고 다시 문자를 썼다가 지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는 차마 입 밖으로 비밀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제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 같다가도 이제는 아들에게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책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조리원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며느리 친정 쪽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았습니다. 어느 조리원인지도 손주의 황달이 좋아졌는지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끓여주려고 사둔 미역이 그대로 말라갔고 서랍 속 베네초 오리에서는 새운 냄새가 빠져나갔습니다. 사소한 물건들이 제가 가족 밖으로 밀려났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 50일이 가까워질 때까지 저는 아이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기 건강만 알려달라는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기다림보다 더 괴로운 건 제가 무슨 죄로 벌을 받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몇 번이나 진실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롱 속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아들에게 보낼 말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첫 문장은 늘 같았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병실에서 했던 약속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죽기 며칠 전까지도 준호가 병실에 들어오면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고 준호가 돌아가고 나서야 진통제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단 하나가 아버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여는 순간 그 이름을 빼앗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침묵할수록 아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저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한 사람을 배신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죽은 남편과 살아있는 아들 사이에서 결정은 오롯이 제 몫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오후 아들 집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집 앞에 들이닥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카페 구석에 앉아 아기 얼굴을 멀리서라도 한 곳만 보여주면 바로 돌아가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커피가 식고 창밖이 어두워질 때까지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유모차를 밀고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파 외출조차 못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밖으로 뛰어나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유모차 앞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제가 한 걸음 다가가면 아들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유모차 덮개 사이로 손주의 작은 이마가 잠깐 보였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눈밑이 퀭했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쪽으로 입술을 달상였지만 아들이 먼저 유모차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며느리까지 저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서도 이 문제로 수없이 다퉜다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올 수 있었어? 그 말이 비스처럼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머릿속에서 저는 이미 남편을 평생 속인 여자였고 장례식의 눈물까지 거짓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라도 달라고 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반드시 말했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병상에 누운 남편이 제 손목을 붙잡고 했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에게만은 말하지 말아달라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대답하지 못한 몇 초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아들은 제 얼굴을 보며 확신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며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주려고 가져간 가방을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금반지 상자가 서로 부딪힐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손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이용해 저를 벌주고 있다고요. 집에 돌아와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지만 며칠 동안 치우지 못했습니다. 금반지에는 도윤, 건강하게 자라라라는 글자를 새겨두었습니다. 며느리가 두 번째 아이를 잃었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마음까지 담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지를 건넬 날이 올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어릴 때 쓰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은 오래전에 치웠지만 벽 한쪽에는 키를 재며 그어놓은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7살, 10살, 13살. 남편은 매년 준호의 생일마다 그 앞에 아이를 세워놓았습니다. 피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 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아들에게 납득시킬 자신은 없었습니다. 서운함은 그 순간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실을 먼저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비밀은 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평생 지켜달라고 부탁한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몰래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에게는 자신이 연락한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로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오래된 카페였습니다. 통화하는 동안 며느리는 몇 번이나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과 저 사이에서 어느 쪽도 배신하고 싶지 않지만 이대로 두면 준호가 망가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출산한 지 2달도 되지 않은 며느리는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주의 검사 결과와 남편의 옛 진료 기록 사본, 그리고 준호의 친자 관계를 확인한 유전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시작은 손주의 황달이었습니다. 황달 수치와 일부간 기능 수치가 쉽게 내려가지 않자 병원에서는 대사질환과 유전질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양가 가족력을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호는 자신의 혈액형과 아버지의 혈액형이 일반적인 유전 방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담당 의료진은 혈액형만으로 친자 관계를 단정할 수 없으며 오래된 기록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이 시작된 아들에게 그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의 유품 상자를 뒤졌고 건강검진표와 군 복무 시절 수첩에 적힌 혈액형까지 확인했습니다. 기록은 모두 같았습니다. 준호는 그날부터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놓고 자기 얼굴과 아버지 얼굴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눈썹도 코도 손가락 모양도
다르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전에는 닮았다고 믿었던 표정과 버릇조차 모두 자신이 억지로 만들어낸 착각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의심은 과거의 기억을 하나씩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록 오류라고 생각해 남편이 남긴 건강검진표까지 찾아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의심에 사로잡힌 준호는 아버지가 암치료 중 조직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절차와 심의를 거쳐 남아있던 검체를 가족력 확인 목적으로 비교했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검사지를 받은 날부터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고 아버지가 진실을 알고도 참고 산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생 속은 것인지 되풀이해 물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제게 직접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가 이미 수십 년간 거짓말을 해온 사람이라면 이번에도 사실을 말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손주를 보는 순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족관계가 굳어질까 두렵다며 진실을 확인할 때까지 저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 사흘째부터 연락을 끊었고 보관 검체 비교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저에게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고 남편의 아들인 것처럼 속였다고 믿었습니다. 저를 만나면 변명과 거짓말만 들을 것이라며 손주까지 차단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35해 동안 지키려 했던 아들이 단 한 번의 질문도 없이 저를 불륜한 여자로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며느리 쪽으로 밀어놓고 말했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몰래 품은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병원에서 함께 서명하고 함께 기다리고 두 번의 실패 끝에 얻은 아이였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35해 전병원 계단에서 울던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하고 4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면 모두 며느리 탓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몸이 차다며 한약을 지어왔고 친척들은 좋은 병원을 소개해 주겠다며 은근히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저 역시 문제가 제게 있다고 믿어 수없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은 제 앞에서 대를 이을 걱정을 했습니다. 누구는 절에 가보라 했고 누구는 아이를 낳은 이웃집 속옷을 얻어 입으면 효험이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제 손을 잡고 먼저 집을 나왔지만 집에 돌아오면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순간 정말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이 발견된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선천적인 무정자증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과지를 받은 뒤 며칠 동안 회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편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은 단순한 의학적 진단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대를 끄는 사람, 아내의 삶을 망친 사람이라는 판결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검사 결과를 받은 날 남편은 병원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계단에 앉아 결과지를 구겨준 채 한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제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제가 평생 아이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사실보다 남편이 우리 결혼을 혼자 끝내려는 것이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불 꺼진 부엌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소리 없이 우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저를 살아나지 않아
놓아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 인생을 망쳤다고 믿고 도망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우리는 대학병원에서 비배우자 정자공여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고 아이가 훗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끝까지 자기 아들로 사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정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난 뒤 먼저 병원 예약을 잡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2번의 시술은 실패했습니다. 3번째 시술 뒤 임신이 확인된 날 남편은 진료실 밖 계단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정말 아버지가 되는 거지?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준호였습니다. 임신 기간에도 남편은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자기와 닮지 않으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까 걱정했고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로 자기 이름을 적는 순간까지도 손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갓 태어난 준호를 처음 안겨주자 그런 두려움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남편은 붉고 주름진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제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우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편은 출산실 밖에서 누구보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밤마다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거실을 돌았고 열이 나면 출근도 미룬 채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준호가 5살 때 이를 갈며 자자 자기와 똑같다며 웃었고 운동회에서 꼴찌를 하면 운동신경까지 자신을 닮았다며 미안해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말수가 줄자 그것도 자기 성격을 물려받은 탓이라고 했습니다.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2사람은 이상하리만큼 닮아갔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행동에서 자신을 찾으며 아버지가 되어갔고 아들은 그런 남편의 말투와 버릇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남편에게 준호는 단 한순간도 남의 아이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미뤘고 사춘기에는 상처받을까봐 미뤘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는 이제 와서 말하면 가족 전체가 흔들릴 것 같아 또 미뤘습니다. 보호한다는 말 뒤에 숨어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준호가 20살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군 복무를 앞둔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없다며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제대한 뒤에는 취업 준비가 힘들다는 이유가 생겼고 결혼을 앞두고는 며느리까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진실을 미루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결혼식장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말했을 때 남편은 식이 끝난 뒤 화장실에서 한참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만큼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2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기억을 제가 무너뜨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적당한 때를 기다리다가 끝내 그때를 놓쳤습니다. 췌장암 말기 남편은 병상에서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죽은 뒤에도 준호에게 자신은 그냥 아버지로 남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남편과 아들을 지키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역시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혹시 진실이 밝혀질 날을 대비해 시술동의서와 진료 기록을 따로 보관했고 준호에게 보내는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준호에게 필요할 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8회 동안 장맹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남편의 약속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저 역시 아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편지가 필요한 날이 손주가 태어난 직후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준호를 데리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손주는 친정어머니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온 아들은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앉은 뒤
팔짱을 낀 채 무슨 거짓말을 하나 들어보겠다는 얼굴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해명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안방 장롱 가장 깊은 곳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대학병원 증인이 찍힌 시술 동의서에는 남편과 제 서명이 나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는 준호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서도 저는 그 봉투만큼은 직접 챙겼습니다. 화재가 나면 가장 먼저 들고 나가야 할 물건이라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을 지켜줄 증거와 가족을 무너뜨릴 진실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서류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서명을 발견한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같은 글씨를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시술의 당사자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앞부분은 반듯했지만 뒤로 갈수록 글씨가 힘없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준호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아니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시술을 선택한 것도 진실을 숨기자고 한 것도 모두 자신과 제가 함께 내린 결정이며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자신을 속인 적은 없다고 분명하게 남겨두었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읽다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어린 시절 숙제검사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이르자 종이를 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 글을 읽는 날이 온다면 나를 가짜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내가 처음 나를 아빠라고 부른 날부터 내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나는 내 아버지였다. 편지를 다 읽은 아들은 왜 이걸 가지고도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분노보다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너를 지키려 했다는 말은 절반만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남편과 제가 무너질까 두려워 진실을 피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 장례식에서 흘린 눈물까지 가짜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도 어린 시절 어깨에 올라타 웃던 기억도 전부 누군가가 써놓은 연극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출생의 과정에 비밀이 있었다고 해서 함께 살아온 시간이 거짓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암 선고를 받은 날 가장 먼저 준호의 결혼식까지는 보고 싶다고 했던 일도 들려주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도 아들과 마지막 여행을 가려고 재활 치료를 버틴 일, 준호가 병실을 나간 뒤에야 통증을 호소했던 일도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날은 처음 듣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혈련이 아니라는 결과 한 장이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를 너무 빠르게 지워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참아온 말을 꺼냈습니다. 출생의 진실을 숨긴 것은 우리의 잘못이지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어머니를 불륜한 여자로 단정한 것은 아들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갓 태어난 손주를 저를 벌주는 수단으로 사용한 일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았고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편지와 서류를 구겨지지 않도록 천천히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그날 진실은 밝혀졌지만 우리는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35해의 침묵과 아들의 충격, 제가 받은 모욕은 편지 한 장으로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식탁 위에는 오래된 봉투가 놓여있던 네모난 자국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며칠 동안 닦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가져다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기 집에 두고 볼 용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봉투를 잡롱에 넣었지만 예전과 같은 곳에는 두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감춰야 할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다시 꺼내 읽어야 할 가족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처음으로 그 사람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선택을 제게 떠넘겼는지, 왜 아들에게 직접 남길 말을 살아있을 때 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곧 알았습니다. 저 역시 같은 두려움 속에서 침묵을 선택했다는 것을요. 며칠 뒤 아들은 자신에게 정자를 제공한 사람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손주에게 유전적 문제가 있다면 생물학적 가족의 병력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시술은 익명기승이 원칙이었고 저희가 받은 서류에는 이름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병원에도 30년 넘은 기록은 온전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평생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모른 채 살아야 하느냐며 절망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위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키운 아버지는 분명 남편이었지만 자신의 생물학적 뿌리를 알고 싶다는 마음까지 부정할 권리는 제게 없었습니다. 한동안 아들은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통화 중에도 그분이라고 했다가 스스로 놀라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의 납골당에는 혼자 찾아갔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제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온 날 며느리에게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 것은 알겠는데 왜 자신을 믿고 말해주지는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다행히 손주의 건강은 차츰 좋아졌습니다. 이 이상 수치는 극적 유전 질환이 아니라 미숙한 기능과 수유 상태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변화였습니다. 몇 달 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병을 찾다가 아버지의 비밀을 발견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고 술에 의존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권유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아들은 자신이 가장 원망한 사람이 사실 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 아무것도 물을 수 없는 아버지에게 왜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싶었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생물학적 아버지에게는 자신을 세상에 남겨놓고 어떻게 아무것도 모른 채 살 수 있느냐고 묻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눈앞에 없었습니다. 결국 유일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 아들이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옳았다는 건 아직 모르겠어.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 한 짓이 옳지 않았다는 건 알아.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 문장이 아들이 제게 돌아오기 위해 내디딘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도 저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반가움과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괜찮다고 했겠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저도 짧게 답했습니다. 엄마도 내가 받은 상처를 다 이해한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그래도 내가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끝까지 듣겠다. 그 뒤로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의 검사 결과만 전했고 다음에는 며느리가 잠을 못 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예전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핵심을 피해 주변만 맴도는 통화였지만 끊어진 관계는 그렇게 아주 조금씩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 넉 달째 되던 토요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고 그 뒤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손주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보고 싶어 수없이 상상했던 얼굴인데도 선뜻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빼앗길까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잠시 뒤 아들이 며느리 품에서 아이를 받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할머니잖아. 그 한마디에 넉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기 전날부터 이미 깨끗한 바닥을 몇 번이나 닦고 새 담요와 기저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떤 제품을 쓰는지 몰라
크기별로 여러 종류를 사다 놓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옷깃을 움켜쥐고 가만히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에게서는 분유 냄새와 비누 냄새가 함께 났습니다. 손바닥은 제 엄지손가락보다도 작았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혹시 힘을 잘못 줄까봐 팔에 잔뜩 긴장을 한 채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순간인데도 기쁘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너무 늦게 만나 미안했고 어른들의 비밀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가족의 갈등 한가운데 놓이게 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준호를 안고 밤새 거실을 돌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은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모습도 무언가에 집중하면 불러도 듣지 못하는 버릇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보이는 성격도 남편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피가 사람을 가족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함께 보낸 세월은 때로 피보다 더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아들은 저를 의심한 일과 손주를 앞세워 밀어낸 일을 사과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받은 충격이 크다고 해서 제가 당한 모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의 출생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실을 평생 숨긴 것에 대해서였습니다. 며느리도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자신 역시 저를 의심했으며 아들의 판단을 막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사과는 받았습니다. 적어도 며느리는 끝까지 의심에 머물지 않고 저를 직접 만나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며느리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훨씬 더 오랫동안 서로를 미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모든 상처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물학적 뿌리를 궁금해하고 저는 그때 진실을 숨긴 선택이 옳았는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답이 아니더라도 끝까지 듣기로 했습니다. 요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아들 집에 갑니다. 도윤이는 저만 보면 두 팔을 뻗고 제 품에 안겨 거실을 몇 바퀴 돌면 금세 잠이 듭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이 남긴 낡은 육아 수첩을 떠올립니다. 준호가 처음 걸은 날, 처음 아빠라고 부른 날, 자전거를 타다 무릎이 까진 날까지 빼곡히 적힌 수첩입니다. 그중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내 피를 받지 않았지만 나는 준호 덕분에 평생 아버지로 살았다. 손주를 낳고도 제게 보여주지 않은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35해 전에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가족을 지킨다는 이유로 너무 오래 침묵한 저와 남편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은 비밀을 끝까지 감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서로를 흔들고 상처 입히더라도 먼저 등을 돌리지 않는 것, 도망치지 않고 다시 마주 앉아 묻는 것, 그리고 그 대답이 원했던 이야기가 아니어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손주가 태어난 뒤에야 배웠습니다.